비가 오는 날은 죽은 자들의 독백이 더 잘 들리는 법이죠. 눅눅한 아스팔트 냄새와 차갑게 식은 도시의 공기가 뒤섞여 산자들의 감각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별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바로 이런 축축하고 음울한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동식. 15년째 강력계에서 뒹굴며 웬만한 시체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베테랑 형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주한 이 죽음 앞에서는 저 역시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이름은 차수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연쇄 살인범의 마음을 읽고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며 방송에 나와서는 서늘한 미소와 함께 범죄의 심연을 논하던 남자. 사람들은 그를 악마를 사냥하는 프로파일러 혹은 괴물의 마음을 훔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산입 4층,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있는 거대한 유리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이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과 폴리스 라인을 뚫고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미 이 사건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에 설치된 보조 잠금 장치까지 완벽한 밀실. 소방대원들이 절단기로 문을 뜯어내고 나서야 우리는 마침내 그의 마지막 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빗줄기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원목, 책상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차수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사색에 잠긴 철학자처럼 보였습니다. 고개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묵직한 리볼버 한 자루가 힘없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값비싼 카펫 위로 그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뭐랄까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무, 다툼의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책상 위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총은 등록된 본인 소유의 것이었죠. 총구에서 발견된 화약 반응, 손에서 나온 뇌관 격발 잔류물,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책상 위에 놓인 유서였습니다. 고급 만년필로 한자 정성스럽게 눌러쓴 듯한 단정한 필체, 때요 이상은 무의미하다. 그의 명성과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악마의 마음을 들여다보던 자는 결국 스스로 그 심연에 잠식당하고 마는 법이니까요. 동료들은 모두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천재도 결국은 인간이군. 너무 깊이 들어갔어.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한 거야. 현장 감식팀의 결론도 명확했습니다. 밀실 안에서 벌어진 저명인사의 권총 자살.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 그렇게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할 때 제 눈에 무언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지도 모르는 디테일이었죠. 바로 유서 옆에 놓인 만년필이었습니다. 유서를 쓰는데 사용되었을 그 만년필의 뚜껑이 완벽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놓인 메모지와 정확히 수평을 이룬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기 직전의 사람이 자신이 쓴 유서 옆에 만년필 뚜껑을 굳이 닫아서 이렇게나 반듯하게 정돈해 둔다는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너무나도 의도된 듯한 정리정돈. 그것은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린 자의 마지막 행동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수현. 그는 평생을 인간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행동 하나하나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면 그는 무의미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튄 핏자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두가 명백한 자살이라고 말하는 이 현장에서 저는 풀리지 않는 거대한 질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재가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종착역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설계한 완벽한 밀실 살인극의 시작일까?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경찰서로 복귀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차수현 사건의 예비 보고서였습니다. 붉은색 잉크로 찍힌 자살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서장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더군요. 강 팀장, 고생했어. 유명인이라 시끄러웠는데 이만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됐네. 언론 브리핑 준비하게.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는 덧붙였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죽은 천재는 그냥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편히 쉰다라. 그 단어는 차수현이라는 남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차수현은, 아니, 대한민국이 아는 차수현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그의 말 한마디는 여론을 뒤흔들었죠. 그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었고 타인의 시선과 찬사를 연료 삼아 살아가는 일종의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고작 무의미하다는 세 단어만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 그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화려한 오페라의 주연 배우가 마지막 공연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삑사리를 내고 퇴장해버린 것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장의 말을 무시한 채 제 컴퓨터에서 차수현의 신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물 항목에서 원한 관계로 검색 필터를 걸었죠.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름들의 목록. 그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범죄자들. 그의 프로파일링 때문에 수사 라인에서 밀려난 동료 경찰들. 그의 비판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사회 저명 인사들까지. 차수현은 자신의 천재성으로 수많은 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지훈. 희미하게 빛바랜 사진 속에는 지금의 저보다도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와 같은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야수 같은 직감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미친 멧돼지라 불리던 유능한 인재였죠. 모든 것이 틀어진 것은 5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홍천숲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당시 수사 자문으로 참여했던 차수현은 유력한 용의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던 서지훈 형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서 형사는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범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위험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쏟아진 차수현의 그 한마디는 서지훈의 경찰 인생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론은 범인을 사랑한 형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결국 감찰 조사를 받게 된 서지훈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차수현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늘 아래 한 유능한 형사의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동기가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었습니다. 5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에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복수한다. 차수현이 그토록 좋아하던 서사가 있는 범죄가 아닙니까? 저는 곧바로 서지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텅 빈 폐가였고 이혼한 전처는 제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옛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는 꺼내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유령이 되어 세상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무렵 잊고 있던 정보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팀장님, 혹시 서지훈이라는 사람 찾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요새 물레동 철공소 근처 불법 도박장에 폐인처럼 나타나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레동, 낡은 철공소와 기름 냄새,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숨어드는 곳. 복수의 그림자가 머무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에 자살이라는 두 글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지독한 복수의 그림자를 직접 마주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물레동의 밤 공기는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리와 축축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낡은 공장 건물에 깨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유령처럼 깜박였습니다. 정보원이 알려준 불법 도박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물상처럼 보이는 건물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자 담배 연기와 땀,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탁한 공기가 제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 안, 수십 명의 남자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링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지저대는 투견 두 마리가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고 있었고 사람들은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광경에 미친 듯이 돈을 걸고 소리를 질러댔죠. 이곳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링에서 가장 먼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기름때의 전 점퍼. 사진 속에 젊고 패기 넘치던 형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한 한 남자가 술병을 든 채 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그는 패배가 확정된 늙은 개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을 전부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을 때
그는 잠시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또 다른 도박꾼이나 빚쟁이쯤으로 생각했겠죠. 서지훈 씨. 제가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죽은 동태 눈처럼 흐리멍덩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서울청 강력계 강동식입니다. 차수현 씨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차수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술병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양반 드디어 죽었구만. 쌤통이네. 아주 쌤통이야.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증오만이 뚝뚝 묻어났죠. 어제 오전 차수현 씨가 죽던 그 시각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그걸 당신한테 말해야 할 이유라도 있나 알리바이를 묻는 겁니다. 서지훈 씨. 지금 당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 텐데요. 그는 제 말을 비웃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의 도박꾼 몇몇의 인상을 찌푸리며 저희 쪽을 쳐다봤죠. 서지훈은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용의자. 그래. 내가 죽였다. 그 개자식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이고 싶었지. 매일 밤 그놈 목을 조르는 꿈을 꿨으니까. 근데 어쩌나 난 못 죽였는데 나 같은 페인한테는 그런 대단한 살인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거든. 그의 말은 자조적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진범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링 위에서 비명과 함께 승부가 갈렸습니다. 서지훈이 걸었던 늙은 개가 결국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자리에서 일어나 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군. 덕분에 술값은 벌었어. 강 형사, 당신도 한잔할 텐가. 죽은 차수현을 추모하면서 말이야.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 도박장을 나와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을 그만둔 뒤 어떻게 삶이 망가졌는지, 아내와 딸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분노와 회한, 그리고 깊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수현, 그 인간은 악마야. 소주잔을 비운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가지고 놀다가 필요 없어지면 그냥 부셔버리는 거지. 나도 그 장난감 중 하나였을 뿐이고. 그럼 당신 말고 차수현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짐작하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지훈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원한 그 인간한테 원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아무나 그를 죽일 순 없지. 차수현을 죽이려면 차수현보다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하고 더 완벽해야 하니까. 그건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강 형사, 현장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 차수현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는 놈이야. 아주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흔적. 마치 관객에게 보내는 이스터에그처럼 말이지. 그가 남긴 마지막 무대를 잘 살펴보라고. 어쩌면 범인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지훈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며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무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 저는 다시 차수현의 사무실, 그 완벽하게 연출된 죽음의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어쩌면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그 흔적의 의미를 말입니다.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장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자살로 종결된 사건 현장을 다시 뒤지겠다고. 강 팀장, 자네 미쳤나? 그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것을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지훈의 마지막 말, 그가 남긴 무대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재직을 걸었고 마지못해 받아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다시 차수현의 사무실 40안층의 유리 성체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주한 현장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마치 박제된 시간처럼 고요했죠.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을 드러내고 가구의 숨은 공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팀장님,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무실입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사무실 중앙에 서서 방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서지훈의 말이 맞다면 차수현은 분명 여기에 무언가를 남겼다. 관객에게 보내는 이스터에그. 그렇다면 범인을 잡기 위한 단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유희를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과시욕이 강한 인간이었으니까 자신의 비밀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숨겨두었을 터. 그때 제 시선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닿았습니다. 수천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 법의학, 철학, 역사. 한 천재의 지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식의 전당처럼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은신처는 없었습니다. 저 수많은 책들 중 단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홀린 듯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차수현, 너라면 어디에 숨기겠나. 네.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비밀을. 그래,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 내 얼굴 바로 뒤에 숨기겠지. 저는 책들을 훑어내리던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앙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차수현 자신이 쓴,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준 베스트셀러 괴물의 심장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손을 뻗어 그 책을 잡아당겼습니다. 책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깍하는 작은 기계음과 함께 제 소나귀에서 책이 안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위잉하는 낮은 모터 소리와 함께 거대한 책장의 한 부분이 통째로 안쪽으로 미끄러지며 어두운 공간의 입구를 드러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은 차수현의 진짜 사무실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돈된 바깥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간. 벽에는 그의 화려한 학위나 표창장 대신 수십 건의 미제 살인사건 자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진, 사건 현장 약도,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그 위에는 차수현의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섬뜩할 정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준,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녹음 테이프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마포대교 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5명을 살해하고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연쇄 살인마. 경찰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낡은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하는 노이즈와 함께 귀에 익은 차수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이, 당신의 4번째 작품은 대담했지만 미학적으로는 아쉬웠어. 시그니처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 그리고 잠시 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갈라지고 기분 나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난 꽤 마음에 들었는데. 차수현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고전적인 방식을 써보는 건 어때? 이를테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버리고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책상 위에서 수십 개의 파일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파일들 속에는 다른 미제 사건의 범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들의 심리 변화를 기록한 분석 일지, 심지어 그들의 다음 범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수현. 그는 괴물을 사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고 그들의 완벽한 범죄를 무대 뒤에서 연출하며 감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라는 찬사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누구보다도 더 지독하고 사악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악의 심연, 그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만 것입니다. 차수현의 비밀 서재가 발견된 후 사이비아스 층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상부에 보고했고 순식간에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1급 기밀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외부에는 증거물 분석을 위한 현장 통제라는 거짓 브리핑이 나갔고 사무실은 방호복을 입은 특수 감식팀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바닥에 쏟아진 수많은 미제 사건 파일들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만약 차수현이 괴물들을 키우는 연출가였다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그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던 서지훈만큼 완벽한 배우는 없었을 겁니다. 서지훈이 했던 말,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잘하는 말은 이제 섬뜩한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프로메테스의 실패라는 기묘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서지훈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차수현의 시선으로 기록된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져 가는가에 대한 지독할 정도로 상세한 관찰 일지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파일의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완벽한 복수라는 제목 아래 차수현은 마치 소설을 쓰듯 서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짜놓았습니다. 동기, 방법, 알리바이 위조, 그리고 수사망을 교란하기 위한 트릭까지. 그가 쓴 시나리오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차수현은 서지훈을 자신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고, 결국 서지훈은 그 각본대로 주인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는 희생자가 아니라 차수현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팀을 이끌고 서지훈이 머물고 있던 물레동의 낡은 여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박장에 있을 거라던 예상과 달리 그는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작은 가방 하나만 둔 채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이닥쳤을 때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올 줄 알았어.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와 서지훈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처절한 복수 동기, 차수현의 비밀 서재,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살인 시나리오 파일까지. 차수현은 당신을 괴물로 만들려 했고 결국 성공한 겁니다. 당신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어. 당신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거라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은 그 모든 말을 미동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지루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 형사, 혹시 어젯밤 인천 남동경찰서 기록 한번 확인해 봤어?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물론 취조실 거울 너머에서 지켜보던 동료들까지 당황했습니다. 저는 부하 형사에게 눈짓했고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서지훈 씨, 어제 새벽에 인천 소래포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차수현 추정 사망 시각 내내 남동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부터 목격자까지 증거가 명확합니다. 순간 취조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추리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서지훈은 범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수사는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미궁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서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가 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건 내가 아니야. 강 형사,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지.
그는 죽어서까지 당신의 생각을 읽고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 서지훈이 풀려나자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되었다.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거대한 함선처럼 모두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서장은 나를 불러 세워놓고 10분 넘게 고함을 질렀지만 그 어떤 질책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오직 취조실을 나서던 서지훈의 그 연민, 가득한 눈빛과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건 바로 당신이지. 꼭두각시. 그래. 나는 차수연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그는 내가 서지훈을 찾아낼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의 완벽한 동기에 집착하고 그를 범인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지훈 파일은 미끼였다. 나를 포함한 경찰 전체를 거대한 헛발질로 이끌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지금까지 범인을 찾기 위해 차수연의 흔적을 쫓았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가 설계한 연극이라면 진짜 의도는 범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혼자만의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비밀 서재. 모든 악의가 잉태된 그곳으로 어지럽게 흩어진 증거물들 사이를 헤매며 나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범인의 흔적이 아닌 연출가의 의도를 찾아서. 그러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밀 서재 안쪽에 작은 책상 위에 다른 어떤 파일과도 섞이지 않은 채 홀로 놓여있던 검은색 가죽 커버의 두꺼운 책이었다. 제목조차 없는, 그저 불길할 정도로 새까만 책.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 위에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쓰인 제목이 나타났다. 완벽한 범죄의 기술. 그것은 소설도 연구 논문도 아니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미제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 범인들의 실패와 성공 요인을 집요하게 파고든 일종의 범죄 교본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프로파일러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전설적인 명장들을 연구하는 장인의 시선처럼 그는 범죄를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다루고 있었다. 증거를 조작하는 법, 수사관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법,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종하는 법. 책의 모든 문장은 차수연의 뒤틀린 천재성과 소름 끼치는 통찰력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책에 완전히 몰입해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던 나는 마지막 챕터의 제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궁극의 작품, 나의 죽음.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이 마치 예언서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완벽한 밀실을 만드는 방법, 자살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들, 그리고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특정 프로필을 가진 형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수사관은 이 무대의 또 다른 주연 배우다. 그는 끈질기고 감정적이며 진실에 대한 강박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설계한 길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라올 테니까. 그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내 각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자신의 손으로 채우고 있는 것뿐이다. 그것은 명백히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나는
그의 연극을 위해 캐스팅된 배우였다. 서지훈을 찾아내고 비밀 서재를 발견하고 이 원고를 읽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차수현이 죽기 전에 미리 짜놓은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던 것이다. 나는 미친 듯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 지독한 연극의 결말, 범인의 정체, 그 모든 것을 끝낼 해답이 그곳에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원고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뚝 끊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그리고 이 궁극의 작품을 완성시킬 마지막 한 조각, 나의 죽음을 진정한 예술로 만들어줄 결정적 열쇠는 나의 유산을 이해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감상자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거기까지였다. 원고는 미완성이었다. 아니, 미완성이 아니었다. 차수현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책의 서막을 열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절망이 바로 책의 본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바로 나, 강동식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내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문제를 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를 완성시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전설로 남겨달라는 끔찍한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 사건은 해결되는 순간 그의 완벽한 작품으로 역사에 기록될 터였다. 나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다. 한 미치광이 천재의 유작을 완성해야 하는 저주받은 공저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경찰서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전화, 서장의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같이 44층 차수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천재와 단둘이 벌이는 체스판이자 독백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을 포기한다. 경찰로서의 모든 본능과 훈련, 정의감까지 전부 버린다. 대신 나는 차수현이 되기로 했다. 그의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최고급 가죽이 몸을 감싸는 감촉,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장난감처럼 작은 도시의 풍경. 이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신적인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저는 그의 펜을 들고 그의 책상 위에 놓였던 유서와 똑같은 글씨를 써보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이 문장을 쓰는 그의 마지막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의 시선으로, 그의 관점으로, 그의 언어로 이 무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밀실. 형사의 눈에는 이것이 범죄의 수수께끼를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차수현의 눈에는 이것은 외부의 방해 없이 관객의 시선을 무대 중앙에 고정시키는 프레임이었을 겁니다. 여기만 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나의 마지막 연극에 집중해 라고 말하는 듯한, 다음은 가지런히 뚜껑이 닫힌 만년필. 저에게는 타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이자 나르시시스트인 차수현에게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남기는 서명과도 같았을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이토록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했다는 지독한 자기 과시,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던 서지훈 파일. 그것은
단순히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연극의 첫 번째 막이었습니다. 나라는 배우를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네 상식과 이성은 여기선 통하지 않아. 라고 가르쳐주는 일종의 튜토리얼이었던 셈이죠. 그래, 차수현. 이제야 당신의 언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당신은 범인을 숨기려 한 게 아니었어. 당신은 내게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했던 거야.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고작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따위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을 리가 없잖아. 당신의 그 거대한 자의식을 만족시키려면 훨씬 더 지적인 동기가 필요해. 저는 그의 의자에 깊게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괴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았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해체하고 심지어 조종하기까지 했지. 하지만 그가 단 한 번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시면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 그는 다른 모든 괴물들을 이해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복잡한 괴물은 분석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그 순간 섬광처럼 하나의 가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어두워진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판을 짠 거구나. 당신은 스스로를 해부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로 한 거야. 당신과 가장 닮았으면서도 당신을 가장 증오할 만한, 그래서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단 한 사람. 바로 나, 강동식을 매수로 선택한 거지. 당신은 나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이 남긴 단서들은 범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었어. 당신의 정신세계를 탐험하게 만드는 지도였던 거지.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은 결국 당신이 직접 쓰지 못한 당신의 마지막 자서전이 될 테니까. 소름 끼치는 깨달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는 추리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수현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재료 삼아 스스로를 분석하고 기록하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방식의 자서전 집필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살인범을 찾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틀렸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차수현이라는 연출가가 만들어낸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가설을 뒤집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길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타살이 아니다. 타살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한 천재의 마지막 자살극이다. 이제 내가 증명해야 할 것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였다. 차수현이 어떻게 스스로를 죽이고 그 죽음을 완벽한 타살로 위장했는지를. 나는 다시 사건의 첫날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느꼈던 최초의 위화감. 모든 형사들이 자살이라고 확신할 때 내 발목을 붙잡았던 그 사소한 디테일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걸렸던 것. 바로 사무실 문 바깥쪽 손잡이에서 발견되었던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미세한 얼룩이었다. 당시에는 범인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서지훈이라는 거대한 가짜 목표물이 나타나면서 나 역시 그 존재를 잊고 있었다.
나는 곧장 국과수로 달려가 당시 채취했던 증거 샘플의 정밀 재분석을 의뢰했다. 담당 연구원은 이미 분석이 끝난 증거물이라며 의아해했지만 나의 강경한 요구에 마지못해 샘플을 다시 분석기에 넣었다. 몇 시간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강 팀장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처음 보는 물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상곤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승화하는 불안정한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합물입니다. 쉽게 말해 고체가 흔적도 없이 기체로 변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약 3시간 정도면 완전히 사라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승화하는 유령 물질, 사라지는 트릭. 나는 차수현 사무실에 잠긴 문을 떠올렸다.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보조, 잠금 장치와 육중한 데드볼트까지 완벽한 밀실. 하지만 만약 그 밀실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차가 있었다면 나는 다시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차수현이 되어 그의 마지막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하나, 그는 먼저 사무실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다. 유서, 권총,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감상할 나를 위한 단서들까지. 둘, 그는 특수 제작한 승화 물질을 작은 쐐기 형태로 만들어 사무실 밖에서 문틈으로 데드볼트가 들어가는 홈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둔다. 이렇게 하면 데드볼트는 완전히 잠기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걸쳐있게 된다. 셋, 그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안에서 보조키를 포함한 모든 문을 잠근다. 이제 이 문은 안에서 모든 잠금 장치가 작동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데드볼트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넷, 시간이 흐른다. 문틈에 끼워두었던 화학물질 쐐기가 서서히 기체로 변해 사라진다. 마침내 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압력에 의해 밀려나 있던 데드볼트가 철컥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이로써 외부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안에서 모든 문이 잠긴 완벽한 밀실이 완성된다. 다섯, 자신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한 차수현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바깥쪽 문고리에 있던 미세한 얼룩은 그가 이 모든 트릭을 설계한 후 마지막으로 남긴 서명 혹은 내게 보내는 힌트였던 것이다. 여기를 봐.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트릭이 아니었다. 이것은 차수현의 지독한 오만함이 만들어낸 궁극의 지적 유희였다. 현장의 모든 증거가 사실은 차수현 스스로가 타살처럼 보이는 자살을 완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남겨둔 함정이었던 것이다. 서지훈 파일도 문고리의 흔적도 전부 다 하지만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다. 함정 그 자체가 바로 해답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범인이 있다고 속삭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내가 쓴 트릭이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서를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설계도를, 작품 해설서를 현장에 그대로 전시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설서를 읽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바로 나를 지목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마지막 관객이자 그의 작품을 완성시킬 비평가였던 셈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밤을 새워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차수현의 죽음은 타살을 위장한 자살이며 현장의 모든 미스터리는 승화성 화합물을 이용한 지연장치 트릭이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논리. 이제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길고 길었던 이 사건도 공식적으로 종결될 터였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몇 시간째 망설이고 있었다. 무언가 빠진 느낌. 심장의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차수현이 던진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답했지만 가장 근원적인 왜라는 질문에는 아직 온전히 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작 자신의 똑똑한 트릭을 자랑하기 위해 이 모든 판을 벌인 게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자서전은 아직 미완성이었다. 그가 나를 통해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증거물 보관하면서 그의 유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이 사건의 시작을 알렸던 이제는 너무나도 생경하게 느껴지는 문장. 무대 위에서 군림하던 화려한 광대가 이런 시시하고 진부한 대사를 읊고 퇴장한다고. 그의 캐릭터와 전혀 맞지 않았다. 이건 역시 위장이 아닐까. 진짜 메시지를 숨기기 위한 가장 얇은 껍데기. 나는 유서가 담긴 종이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혹시 모를 아모나 특수 잉크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종이의 재질, 잉크의 성분까지 모든 것이 평범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종이를 비스듬히 기울이자 빛의 각도에 따라 뒷면에 아주 희미한 자국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전 노트 페이지에서 눌러 쓴 펜 자국.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국과수 문서 분석실의 특수 장비 ESTA 위에 유서가 올려졌다. 미세한 정전기를 이용해 용지 위에 보이지 않는 아픈을 복원하는 장치였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 위로 유서 뒷면에 숨어있던 유령 같은 글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닌 오직 내게만 보내는 차수현의 진짜 유서였다. 강동식 형사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마지막 무대의 막이 제대로 내렸다는 뜻이겠지. 사람들은 무의미라는 단어 뒤에 숨은 나의 허물을 떠들겠지만 당신만은 진실을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해자를 찾기 위한 나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알고 나를 지목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라는 괴물을 이해한 당신도 결국 나와 같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 나는 심연 그 자체가 되기로 선택했고 당신은 그 심연과 싸우는 역할을 맡았을 뿐.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같지 않나. 나의 자서전은 이제 당신 손에서 끝을 맺는다. 부디 걸작으로 완성시켜주길.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도전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하고도 지독한 고백이자 저주와도 같은 위임이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나를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다.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두 개의 진실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나는 승화물질을 이용한 지능적인 자살극기라는 세상이 납득할 만한 기계적인 진실. 다른 하나는 한 괴물이 자신의 유산을 완성시키기 위해 형사를 끌어들인 끔찍한 철학적 범죄라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괴물 같은 진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전송 버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 버튼을 누르면 나는 유능한 형사로 남을 것이고 차수현은 그저 똑똑했던 자살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거대한 악의와 철학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 이야기의 올바른 결말일까? 그의 자서전을 그의 의도대로 걸작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일까? 차수현은 죽어서까지 내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대답해야만 했다. 형사로서의 의무와 그의 유일한 이해자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결국 나는 선택을 했다. 나는 내 책상 위 컴퓨터에서 차수현의 모든 악의와 철학, 그의 비밀 서재와 진짜 유서에 대해 기록한 상세 보고서 파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 대신 승화성 화합물을 이용한 지능적 자살이라는 제목의 건조하고 사실적인 사건 보고서만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다음 날 신문 사회면에는 천재 프로파일러 스스로 생을 마감하다 라는 작은 기사가 실렸고 세상은 금세 그의 죽음을 잊어갔다. 나는 차수현의 걸작을 완성시켜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사악한 철학이 세상에 퍼져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범죄자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것이 형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진실이 담긴 특별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영구 열람 불가 직인을 찍어 깊숙한 증거물 보관고에 봉인했다. 그렇게 한 괴물의 자서전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모든 것을 치유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강동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차수현은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내 안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이제 나는 사건 현장을 볼 때마다 범인의 잔혹함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미학을 찾으려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취조실에서 용의자의 눈을 볼 때면 그의 거짓말 너머에 있는 뒤틀린 욕망의 서사를 읽어내려 애쓴다. 나는 차수현을 경멸했지만 결국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만 것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질문, 당신도 나와 같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저주 같은 질문이 내 영혼의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다. 오늘도 비가 온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처럼 나는 차를 몰아 강변북로를 달리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44층짜리 빌딩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불이 꺼진 텅 빈 그의 사무실.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가 의자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를 향해 비웃고 있는 것만 같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그의 전설을 봉인한 나일까? 아니면 나의 영혼 속에 자신의 일부를 영원히 남기게 된 그였을까? 아마 정답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악마를 잡기 위해 심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한때 나는 그 말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낀다. 차수현은 죽었지만 그의 질문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오늘 밤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밤을 내 안에 자리 잡은 그의 심연을 홀로 들여다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은 그 심연을 마주하는 일이 없기를